우리 아들들은 내가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길 바라겠지. 40 넘어가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부모와의 그런 끈끈한 정이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고민 때문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하루아침에 뭔가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뭘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해낸 것은 나의 생존이 보장이 돼야 되고 우선은요. 그 다음에 나의 후손의 생존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후손이 자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유지돼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부자 3대가 못 간다는 게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것에 돈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는 자산 형성기지만 2대는 자산 유지기란 말이에요. 3대는 자산 탕진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부자 아빠를 만나거나 자수성가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돈을 안 써야 돼요. 근데 3대는 돈 안 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돈 쓰는 법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탕진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그냥 무상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 두 번째 세대는 아버지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는 해요. 근데 셋째는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탕진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송파에 있는 빌딩을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도 아니죠. 증여는 계약인데 그냥 자녀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도장 찍어서. 근데 자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한 15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자랑스럽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옛날에 증여했어. 세금 별로 안 내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근데 우리 아들은 몰라. 그래서 왜요? 야, 이거 한국에 이 빌딩이 있다라 그러면 걔가 미국에서 공부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의 제일 큰 고민은 부의 탕진이에요. 자녀들이 이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막 일부러 탕진하기보다도, 이게 부라는 게 꼭 일부러 탕진 안 해도 갖고 있어도 잘못 관리하면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얘가 성장하고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커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순간 그런 걸 안 한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죠? 그러니까 증여를 했음에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이렇게 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자기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하고, 아니 됐어요, 저는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주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둘째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빚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주남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거기다 물려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겠죠. 근데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 줘봐야 이건 다 날아가는 건데 이걸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70에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서 70 정도 돼가지고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돼요. 근데 정말 젊었을 때 어렵게 공부해갖고 애들이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3명인데 아버지가 200억이니까 나는 70억 부자야.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어디 직장 다니면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이게 너무 시시한 거야. 70억짜리 부자인데. 그리고 사업을 해도 뭐 장사를 해도 이거 너무 힘들게 장사해도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 70억 버는데 내 70억 버면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안 주잖아요. 아버지가 안 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오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슬프니까 또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되고 왔는데, 이분이 고민인 거예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장사하겠다고 막 때를 써서 한 5억줄 줘서 장사해봐라 그랬더니 몇 달 안 가서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은 내가 이거를 얘네들 줬을 때 이거는 금방 날아갈 것이다. 이게 유지 못 시킨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갈등이 뭐냐면 얘네들이 안 준다고 노상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가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리에 꽂히는 게 뭐냐면, 유세민 목사님, 우리 애들이 내가 잘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아들들은 내가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길 바라겠지?
이러면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70이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혼자 살아야 돼요? 재혼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해요. 예. 왜? 아들들이 뭐 아니 제발 뭐 같이 뭐 사귀는 건 좋지만 결혼만 하지 마세요. 뭐 애만 낳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20대, 30대, 뭐 40대 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끈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40 넘어가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부모와의 그런 끈끈한 정이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그 관계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자기 살기 힘들고 부모는 재산이 많은데 주지도 않고 줘봐야 또 자기 성이 안 차고 막 이러면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세대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증여를 하면 이제 고민이 있잖아. 이거 얘네들이 왜냐면 단절되잖아. 이거 내 것을 주면 얘 것이 되잖아요.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너 이렇게 쓰지 마, 뭐 너 하지 마, 못 하잖아요. 이제 얘 것이 되는 이상. 그 고민 때문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하루아침에 뭔가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뭘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해낸 것은 재산을 가족의 공동재산으로 만들자.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 근데 여기에는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규칙이 탄탄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법인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법인은 상법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강한 규칙으로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가 물려줬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분쟁이 생길 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인으로 넘겨주면 이거는 다수결로 가잖아요. 그죠? 합의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거 자기 집이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대기업의 부장이야. 몇 조를 흔들어. 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못 믿어요. 아, 제가 항상 어린애로 보니까. 근데 아들은 이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갈등이 문제거든요. 예.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물꼬를 트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게 갈등이잖아요. 부동산을 법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을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잖아요. 그 주식을 자녀한테 넘겨줄 때는 이게 단절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리고 세금도 부담이 작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100분의 1, 1000분의 1씩 나눠서 주기가 어렵잖아요.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렵잖아요. 취득세는 내고 등기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주식은 서로 양자가 계약서만 쓰고 주주 명부에 올리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거 취득세도 없어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줬다고 해서 얘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50%까지만 줘도 내가 50%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50%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절적 증여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이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분이 많던 적던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부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족 전체의 합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결정에 의해서 50% 플러스 한 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처분도 할 수 있고. 근데 개인이 여러 명이 받아버리면 한 사람이 만약에 나 반대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이걸 좀 법인화시켜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종중부동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종중 모두의 부동산이다. 재산이다. 근데 종중부동산은 사실은 그 소유권의 어떤 관리, 이것도 굉장히 느슨하고 규칙도 느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중을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후손이면 다 종중이잖아요. 근데 법인은 주주의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주식을 못 팔게, 처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우리 정관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면 상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법관이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 재산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재산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문의 부동산이라는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럼 누구에게 물려주냐? 가문에게 물려주자. 근데 가문에게 물려주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 이거를 법인의 형태로 물려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게 다 모두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인에 갔을 때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선호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주택, 누구는 뭐 상가 이런데 법인으로 가면 재산이 주식이잖아요. 선호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하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 후손들이 행복하고 잘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 나의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면 이 불안한 거죠.